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이번 집중호우 사망 실종자 수가 50명에 이릅니다. 현재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 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현재 피해 복구 상황 그리고 추가 비 소식 대비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기록적인 폭우로 아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단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무엇보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폭우로 사망자는 41명이고요.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1년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주택 침수와 파손은 300여 채, 그리고 하천 제방 유실도 1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 축구장 3만 8천 개의 넓이를 합쳐놓은 이 규모에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축산 농가 피해가 큰데 약 57만 마리의 가축들이 폐사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속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또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알아봤는데 오송 지하차도의 수색 작업은 끝난 겁니까? 네, 어제 저녁이죠. 이 지하차도 내부가 아닌 이 미호 강변에서 60대 여성 사망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신원 확인 결과 이 지하차도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로 확인이 됐고요. 예. 이로써 이제 오송 궁평 지하차도의 희생자는 모두 14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방 당국은 지하차도 안에 있는 이 차량들을 모두 인양을 했기 때문에 내부 수색은 어느 정도 이 마무리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실종자가 이 지하차도 밖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인근 농경지를 주변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지하차도 사고의 원인과 이 책임 소재를 밝힐 경찰과 또 국가수 등의 현장 감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경찰도 이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제 3년 전이죠. 이제 부산에서 안타까운 지하차도 이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똑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 같은 것들이 이제 추후에 좀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수색은 종료가 됐고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처음부터 왜 차량 통제가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 차량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고가 난 시각이 8시, 오전 8시 40분경이고요. 홍수위의 경보 발령은 금강 홍수통제소라는 곳에서 하천에 홍수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홍수 경보는 홍수주의보가 있고 홍수 경보가 있고 그보다 윗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홍수 심각 단계라고 하는 건데 대홍수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제방이 넘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4시 10분에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보를 발령을 하면은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기관들한테 유관 기관들한테 통보를 하고 알리고 준비와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6시 반경에 대홍수 심각 단계인 9.2m를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대홍수 심각 단계인 9.2m를 넘는 순간마저도 8시대였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6시대였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는데 차량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홍수 통제소라고 하는 것은 홍수 예경보는 내릴 수 있지만 차량 통제 명령 기능은 없습니다. 차량 통제는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협조 내지 그 홍수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나 또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지자체의 관리 책임자인 도로관리 책임자인 부분에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이번에 지하차도는 이제 2020년에 발생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와 약간은 양상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도심지 내부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된 경우가 이제 부산의 초량 지하차도라면 이번에는 홍수 즉 미호강의 홍수가 범람해서 그중에 이제 일부 제방이 터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원인은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지하차도가 미호강에 굉장히 근접한 한 300~400m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송 지하차도가 다른 곳보다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충북도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이랬을 겁니다. 침수 위험이라고 하는 도로 관리에 대한 침수 위험은 도심지 내부에서 도로로 유입되는 그 내수의 물량, 그러니까 빗물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 양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이번처럼 외부, 그러니까 외수에 의해서 하천 범람에서 의한 부분은 그 부분에 고려가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침수 위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배수 펌프장도 거기에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은 웬만한 강우, 특히 이제 방제 성능 목표라고 하는 강우 정도에서는 침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아마 보여집니다. 예. 앞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뭐 물론 이번 사고와는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터널 입구에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 이번 오송 이곳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던 겁니까? 아마 2020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인데요. 지하차도 사고는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썼으면 인명 피해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었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하차도라든지 작년에 포항에서 있었던 지하 주차장 같은 시설물에는 반드시 일정 규모의 호우나 일정 규모의 수위가 차면은 자동 차단 시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입법화 혹은 조례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 미호천의 옆에 있었던 여기에 오송 지하차도는 2019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졌었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지자체나 아니면은 행안부에서 그런 자동 차단 시설을 위한 설계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충북도에서 여러 번 이제 신청을 해서 아마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되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시공이 됐었다면 또 좀 다른 양상이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참사 주 원인으로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또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뚝 대신에 임시 제방이 있었고 심지어 이게 터지기까지 했는데 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가장 큰 문제점은 좀 뭐라고 보세요? 이제 공식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하고 또 기술적이나 과학적인 분석을 조금 더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이제 여러 증언들이나 상황들 이런 걸로 좀 유추를 좀 해보자면 보통 이제 교량 아까 우리 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량 공사를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제방을 일부 절개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임시 제방을 쌓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시 제방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제방보다도 낮게 쌓는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제방보다도 우리가 흔히 말한 다짐을 잘 하지 않고 그 큰 홍수가 오면은 그 부분이 유실이 되거나 파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제방은 지금 최고의 홍수위에 도달했을 때도 기존에 있던 제방은 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증언이나 또 그 당시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임시 제방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수위보다도 낮게 쌓아져 있던 것으로 지금 이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방을 통해서 원류가 되면은 일단 파이핑 현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집안의 약화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터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댐이 터진 것처럼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한 유속과 많은 양의 물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네. 예. 지금 한 6만 톤 정도에 되는 물이 순식간에 한 5분 이내에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의 양으로 보자면 어림잡아서 제가 계산을 해봐도 유속이 초속 한 3m 정도 됩니다. 유속이 이제 초속 3m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아주 빠른 개울 물살에 사람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유속이거든요. 따라서 거기에서 그런 물살을 헤치고 사람이 건너서 온다든지 혹은 차량을 그 물살을 뚫고 이렇게 오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경북 예천 산사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아직도 실종자가 6명이 남아 있고 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에 한 500mm에서 한 800mm까지 많이 왔거든요. 500mm, 뭐 800mm라고 한다면 1년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되는데 일주일 만에 3분의 1 혹은 반 정도가 온거나 되기 때문에 예. 엄청난 양의 비가 오면은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공간에 물이 다 차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네. 흔히 이제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차게 되면 물 속에, 그러니까 흙 속에 물이 차면은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물 무게가 더해지는 거고요. 물에 의해서 부력작용, 쉽게 말하면 양압력이 생겨서 그리고 굉장히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의 대부분은 또 토피가 얇아서 그 부분들이 이제 안반과 경계층에 물이 스며들면서 미끄러질 수 있는 수막 현상 같은 것, 그러니까 미끄럼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모든 산지는 다 이런 마찰력도 지금 약화돼 있고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비가 도운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어떤 힘을 조금만 받는다게 된다면 그 지점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나오는 산사태는 토성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과 흙과 그다음에 돌과 이런 것들이 반죽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굉장히 빠른 유속을 통해서 이 물꼬를 따라서 내려오는 이 토성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천 근데 산사태도 또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란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이제 산사태가 요즘에 이제 산사태의 지점이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나 산사태 예측 지구나에서 벗어나서 산사태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산사태가 나는 지역은 자연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인공 절개지 요즘에 뭐 이제 펜션 단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무슨 산에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인공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산에 있는 원래 각도가 변하게 되면 이 각도의 변화에 의해서 그 안식각이 보다도 높은 각도가 되면 이 부분에 어떤 유발 시점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발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물의 무게와 그다음에 이 가벼워진 그리고 이 토사의 무게가 함께 뭉쳐서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근에 개발이 된 산지 주변에 개발이 된 지역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부분들은 인공에 의해서 생기는 산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위험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수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 예천에 비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큰 피해를 입은 예천의 경우는 이제 좀 기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이제 수색과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텐데요. 네. 현재 예천은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비가 그렇게 뭐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오후가 되면서 이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쪽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발달을 하고 또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강한 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경북 예천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최대 한 20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반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추가로 예보된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2011년이었죠.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예.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예. 이번에 예천군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사태 취약지구를 우리가 이제 산사태 예경보라든지 산사태 위험 지도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토사재해,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위험지구 이런 부분은 행안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천적으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산사태 위험지구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이 부분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처럼 인공 절개지 같은 최근의 공사의 현황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같이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청과 현재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해서 그 부분들이 같이 돼야 정확한 좀 부분이 포괄적인 나오고요.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산사태는 이 산이 위험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사태가 났을 때 어느 지역에 피해가 많이 줄 건가. 똑같은 마을이 있어도 옆 마을은 괜찮은데 이쪽 마을은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사태의 토성류의 흐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를 거냐. 그런 것들까지도 좀 포함이 되면은 우리 동네가 이번 비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지역의 호우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충청과 남부에 장대비 내리고 있는데 현재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엿새째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 대부분 지방에는 현재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 어제보단 비구름이 좀 북상을 하면서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충청 이남에 비가 좀 집중이 됐다면 오늘은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또 저기압이 함께 동반되면서 북상을 하면서 비구름이 좀 북상을 했고 또 폭이 좀 넓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경남 밀양 등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 남부 지방에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이 충청 지방도 20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오늘과 내일 새벽 정도가 좀 최대 고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이제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 네. 또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이 밤 사이에 많은 비가 또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네, 지난 태풍 흰남노도 그렇고 네. 이제 집중호우 하면은 지난해 수도권에 시간당 140mm의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또 영남권을 강타한 이 태풍 흰남노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 폭우가 그 기록적으로 쏟아졌던 당시의 어떤 폭우 기록들을 대부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충청과 이 남부 지방에는 전례 없는 폭우가 강타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수량을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에 이 서울 남현동에는 하루에 35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 익산에서 이 하루에 이 388mm의 비가 내려서 더 일강수량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누적으로 봐도 이제 충남 청양에는 아직 진행 중인데 600mm의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과거 다른 기록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만 시간당 강수량은 이제 우면산 산사태나 또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시간당 강수량은 더 많은데 네. 이번 충청과 이 남부지방의 폭우는 지속성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한 비가 내리긴 했지만 많은 비가 연일 누적이 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되는 이유가 지속성, 이 정체전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나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성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위성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과 일본 쪽을 보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쪽에만 비구름이 유독 정체를 그렇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쪽에 이 대륙의 기단 그리고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는 지점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또 특징적인 것이 비구름의 길이가 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반면에 이제 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강처럼 비구름들이 좀 급류를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좀 대기의 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체하는 정체 전선에 이 수증기가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지금 두 번째는 이 비구름의 모양과 이동 방향입니다. 이 비구름대의 모양을 보면 지금 선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이 비구름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형의 강수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비구름이 이제 남북으로 움직이게 되면 비가 한번 확 내렸다가 네. 소강에 들 수가 있거든요. 비가 북쪽으로 가거나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선형의 비구름이 들어오게 되면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강한 비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서 이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장맛비도 걱정인데 태풍 소식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지난 토요일이죠. 이 제4호 태풍 탈림이 이 홍콩 남동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발생 이후에 이제 줄곧 북서진하면서 베트남 북부 쪽으로 지금 현재는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중국 이 잔장 쪽에 좀 상륙을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네. 이 조만간 상세 분석 후에 상륙 정보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는 태풍의 영향으로 거센 폭풍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이제 강한 수증기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 남쪽에서 형성이 되고요. 이 남쪽에 맞물리는 지점을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수증기가 수송이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온 수증기는 이 정체 전선에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마 전선에 있는 비구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네.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비가 정말 많이 온 상태에서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좀 피해가 또 우려가 되거든요. 당연히 뭐 큰 피해가 좀 염려가 되죠. 태풍이 이제 진로가 중요한데요. 태풍이 진로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 또 태풍의 지금 뭐 우리 기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가 더 많이 올 건지 또 바람이 더 많이 불 건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비, 바람 그리고 바람에 의한 풍해까지도 더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단순한 극한호우나 이런 강수량의 뿐만에다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바람 같은 부분이 되면은 이렇게 전신줄이 떨어진다든지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기 감전 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대부분 이제 이렇게 태풍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리 본인들이 그 대피로를 어느 쪽으로 가져야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나는 어느 쪽으로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모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따르면 대피로와 대피 장소들이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분들은 보호자들 분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여름부터 극한호우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가 극단적으로 내린다는 건데 아무래도 그 원인으로 기후 변화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뭐 피부로 느껴지시겠지만 지금의 어떤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이제 기후 변화를 떼놓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시간당 30mm 이상 되면 아주 강한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 통계를 쭉 살펴보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 일수가 이 최근 들어서 최근 10년 사이에 한 20%가량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들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극한호우, 이 극한호우는 이제 시간당 72mm의 폭우를 말하는데요. 연간 8.5%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면 1년 전체 강수량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연평균 강수량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후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데 전체적인 강수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집중호우 일수는 늘어난다는 것은 비가 이제 한 번 내릴 때 한꺼번에 쏟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기가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이 7%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과거보다 대기 중에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비구름이 발달할 때 폭우구름으로 발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